안녕하십니까. 사회학과 교수 김정선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이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발표를 드리고 또 몇 개의 슬라이드,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보구여관 130주년을 맞아서 열리는 이 특별 심포지움의 발표를 맡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와 여성 건강이라는 그 너무나 큰 주제를 저에게 주셔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심포지움의 구성이 일부는 그 오후 세션을 위한 일종의 오후 세션을 아우르는 일종의 그 인트로덕션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2부에서 보면 주로 환자의 질병 양상과 이에 대한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 즉 의료 수요자들로서의 환자들의 특별한 그 특정 질환과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되는 논문들이고, 반면에 3부의 주제는 의료와 보건을 제공하는 의료 공급자로서 이화여대의 역할, 미래의 역할에 대한 발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우리 사회의 여성 건강의 문제를 크게 의료 수요자로서의 여성과 의료 공급자로서의 여성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주제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배경적인 논의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로서의 여성 건강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빠른 속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질병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질병을 다루는 생의학적 관점을 좀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사회 이론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몸과 건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사실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질병을 앓거나 아니면 고통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외적인 실체로 개념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된 몸과 또 건강의 속성은 대체로 생의학적 관점에 기초한 과학적 의학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질병은 생물학적 사실일 뿐 아니라 사회적 사실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이에 대한 질병의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그 특징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의학적 관점은 디지즈, 질환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생물학적 기능으로부터의 이탈로 정의를 하는데, 이때 문제는 이제 정상적이라는 것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준들, 뭐 갑상선의 크기라든가 마취제의 양,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평균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 인구 집단이나 또는 그들이 처한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 평균의 개념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한 병인론에 입각한 질병에 대한 접근,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질병의 보편성 등은 일반인이 경험하는 질병을 이해하는 데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다양한 비교문화적인 질병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즉 특정한 생물학적 증상을 질병으로 진단하고 구성하는 일종의 규칙을 통해서 환자는 사회체계 안에서 구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란 생물학적 표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난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증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해석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메디컬 모델의 의학의 그 객관성과 중립성의 전제는 의료가 제공되는 직접적인 장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반면에 또 의료 역시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제도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 환자나 의사의 삶이나 경험과 분리된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의되는
자율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그 질병이 발생하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서 촉진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되기도 하는 일종의 문화와 정치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야기하기에는 흔히 환자들은 illness,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만 의사들은 disease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그 안에서 일종의 간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한 개인의 건강을 구성하는 그런 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뭐 하나의 이것도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주 가장 거시적인 그런 구조적인 요인으로부터 그 네트워크라든가 종사상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중범위적인 요인들, 그리고 미시적인 의사 환자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또 수준별로 관련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많은 연구들이 주력을 해왔고, 또 그러한 연구 결과 밝혀진 주요 변인들은 우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에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젠더라는 변수, 팩터는 위에서 언급한 그런 다양한 수준의 차원의 변수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여성 건강과 관련된 성별화된 몸, 젠더드 바디의 담론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생물학적인 결정론으로부터 또 한편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사회 구성주의적인 논쟁의 연속선상에서 젠더 패러독스라고 나타나는 그 여성 건강 문제는 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성에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질환이라는 증세는 그가 속한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다른 질병 상태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이 경험하는 아프다 하는 과정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따라서 환자로서 다양한 그런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이제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그런 여성주의적인 이론과 관심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획기적인 의료 기술의 혁신들, 그리고 대중문화나 소비주의의 확산 등으로 상품화된 그런 몸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여성 건강 문제가 모성이나 또는 재생산 이런 것 관련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리학적인 보건의료 지식과 개념의 어떤 남성 중심적인 특성이라든가 여성성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보건의료 지식의 차별적인 적용, 또는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여러 체계의 권력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차이가 여성 건강에 대한 차별적 지위를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여성 건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성된 어떤 젠더를 고려하지 않고는 여성과 건강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의료 수요자로서의 여성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이 더 많이 아프지만 남성이 더 일찍 사망한다 하는 남녀의 그 사망 및 이환 구조에 대한 젠더 패러독스가 우리 사회에서도 대체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뭐 일일이 다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높다는 것, 최근에 WHO에서 2030년에 출생하는 인구에서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82세로 최초로 90세를 넘을 것이고,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집단이 한국 여성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이나 연령별의 사망률 추이를 봐도 남성이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사망 원인의 순위는 암이 1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이제 남자의 경우에 자살이 4위, 여자는 자살이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위인 암 이환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은
암 생존율은 여전히 여자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오래 살기는 하는데 어떤 이환의 구조를 보면 유병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평균 유병 일수라든가 아니면 와병 일수, 이 모든 측면에서 여성이 더 많이 아프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건강 인식에서도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 성별 우울감의 경험도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스트레스 정도라든가 자살 충동의 수준도 여성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자살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또 남성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같은 그 여성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이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미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4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정책 기본 계획은 추진 단계별로 1차에서는 이제 모성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차에서는 소외계층의 여성에게 그 관심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3, 4차에 걸쳐서 이제 건강 개념을 보호 관리의 대상에서 권리로 확장시키면서 여성의 건강권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내는 데까지는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그 건강 수명 연장과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고 건강 수명 연장과 또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그 헬스 플랜에서는 여전히 성별이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영역의 차별적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정책과 관련해서 계획뿐 아니라 이를 주도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담 기구가 부족하다든가, 예산의 확보라든가, 또 건강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네트워크의 부족 등이 앞으로 여성 수요자로서의 보건의료 수요자로서의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공급자로서의 여성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 의료 전문직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연구들은 의료 전문직이 다른 어떤 직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그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왔는데, 그 근거를 지식에 대한 독점과 자율성에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의료 전문직의 탈전문화, 나아가서는 심지어 프롤레타리아화 현상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그런 환경 변화로, 첫째, 의료 전문직의 지위와 자율성의 기초가 되는 지식의 독점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사회화는 지식 독점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와 권위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전문직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의학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로 되면서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하나의 전문직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 지식과 기술은 의사 이외에도 의료 분야의 새로운 전문직과 유사 전문직의 확대를 가지고 왔고, 또 이들의 도움과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진료 양식은 기존의 진료 방식에 익숙해 있는 의사들이 예전과 같은 전문직의 권위를 더 이상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의 신장과 더불어서 확산된 소비자주의는 의료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전에 일방향적이고 불균형적이었던 의사-환자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능동적인 의사, 수동적인 환자, 이런 관계로부터 이제 정보 제공자로서의 의사,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환자 관계로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계 변화는 더 이상 의료 전문직의 권위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분쟁과 같은 갈등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나 과잉 진료를 강화시키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의료 전문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조건으로는 그 대자본의 침투로 인해서 병원의 기업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점차 병원이 대형화되고 기업화되는 환경에서 진료 부문보다는 행정 부문의 권한이 강화되고 또 경영 관리의 영역에서 주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사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합병원 의사의 사회적 위세가 이제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의사들의 지위 하락이 자연히 전반적인 의사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권위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의료보험 제도나 또 의료 인력의 공급 문제, 또 의료 문화의 특수성 등이 이제 의료 전문직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 전문직은 서구 사회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전문직 집단으로서 사회에 어떤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매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는 국가에 의해서 서구 의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조화된 그런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보장되었던 의사들이 굳이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크지 않았고, 따라서 그 이해 집단으로서의 결속력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약분업 논란으로 인한 의료 파업 사태 이후 최근에는 의료 인력 공급의 문제, 의료 수가 책정 또는 의전원 정책과 같은 의학 교육 시스템 등의 의료 체계 현안들에 이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문직의 특성상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인의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 인식과 사고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젊은 의사들의 전공 영역 선택의 편중성과 종합병원 기피 현상이라고 할 수 겠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료제도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기보다는 불리한 사회 환경에서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자신의 그냥 이해관계 안에 안주하려는 이러한 선택들은 장기적으로 왜곡된 의료 인력의 공급 구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에 그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전문직의 그 전반적인 형성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여성 의료 전문직은 꾸준한 양적인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인 여성 의사의 그 성장 과정은 앞에서 보구 여관에서 이화 의대의 그 성장 과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반적인 개괄적인 특징만 보면 형성 초기에 여성 의료인들은 주로 모성보건의 그런 담당자로서 역할을 했고 한동안 한 10%가 채 되지 않는 1950년대 약 7%에 머무르는 여성인들은 그 여성 의료인 자체의 희귀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 존재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양적으로 증가한 여성 의료인들의 역할은 의료 분야에서 성별 분업 그런 문화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의료 공급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도 아까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젠더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여성 노동시장의 수평적, 수직적 분절 현상이 의료 전문직의 노동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현황을 보시면 여성 의료인은 50년대 7.4%에서 15년 현재 24.6%로 증가를 했고 또 의과대학 여학생 수는 지금 거의 3분의 1, 31%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의사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주로 서울에 집중이 있고 그 다음에 20, 30대 그 젊은 여의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상의 어떤 형태로 볼 때는 의료기관의 봉직 의사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해외 경우도 예외가 아닌데 아주 몇몇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문 과목
과목별로 남녀 의사의 비율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 시장에서의 수평적인 분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분포와 관련해서 이제 봉직 의사가 많은, 상대적으로 높고 개원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여성 의사의 어떤 소득 수준의 상대적인 열세, 이런 것들을 일부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직적 분절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서의 병원장 비율은 거의 열 손가락 안에 꼽도록 한 자리 숫자가 채 되지 않고 있고, 또 여교수 수, 의과대학의 여교수 수가 약 13%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각종 그 직위에서 여성 의료인들이 차지하는 보직의 비중이 여전히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낮게 나타남으로써 이 수직적 분절 현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런 여성 의료인들의 양적인 그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적인 증가가 앞으로 의료 전문직의 직업적 특성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또 나아가서 전반적인 의료 인력의 구조와 역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함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한계와 구조적 수준에서의 제약을 그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일부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여의사들의 업무 시간이나 생산성이 남성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여성들 개인의 직업의식이나 또는 가사노동과의 양립 가능성 등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필연적인 결과로서 굉장히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특성으로 일컬어지는 환자 지향적인 전문 직업적 성향도 남성 중심의 의학교육 과정에서 결국 성중립화됨으로써 남성 의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구조적으로 여성 의료인의 증가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의료계의 노동시장 분절을 가속화시켜서 일부 특정 전공 분야나 활동 분야의 여성 의료인의 활동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여성 의료 전문직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일정 시점에 가면 결국 그것이 질적인 변환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의 특성이 의료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향성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여성 의료인의 증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성들의 환자에 대한 태도나 의사소통의 기술, 또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특성이 경쟁이 심화되는 의료계에서 여성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의료인들이 여성 환자들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인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의료인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 확산 등도 여성 의료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150만 여 명의 병원 진료에 관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30일간의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성이 그 치료를 했던 그 환자들의 30일간의 사망률이 더 낮고 한 4%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입원율, 30일간의 재입원율은 약 5% 정도 남성 의사가 치료를 한 환자들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한 연구자들은 앞서 여성 의료 전문직이 증가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이유들, 즉 여성 의사들이 보다 예방적인 케어에 관심이 있고, 또 환자에 대한 사회 심리적인 그런 돌봄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환자 중심의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것들에 기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특정 연령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적인 하나의 사례 연구이기는 하지만 여성 의료인을 양성하는 이화여대 의학에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수요자와 동급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포지움은 이화의학의 과거 130년의 성과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또 다른 130년을 위한 새로운 이화의학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의학은 이미 여성의 건강을 논의하는 데 있어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또 이러한 차이에 사회적 차별을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성인지의학, 젠더 스페시픽 메디슨의 개념을 이미 도입해서 여성 건강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의학은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 체계에서 주변화되고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런 생물학적 차이가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아닌 평등한 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지식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의학이 이 성인지의학의 개념을 젠더 스페시픽 메디슨에 한정시켜서 여성의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접근 방법으로만 활용하는데 머무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의 건강을 사전에 하나의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서 인식함으로써 사전에 여성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예방하고 이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여성 건강 증진 관리, 즉 젠더 센서블 매니지먼트 오브 헬스라는 것에 선제적으로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료가 제공되는 과정에서는 단지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고 또 더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젠더 센서티브 메디슨이 제공되는 그런 의료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학제적인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런 젠더 이해력과 감수성을 갖춘 여성 의료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학생들의 특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젠더 스페시픽 메디컬 에듀케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의학교육이 이미 1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여성 건강에 기여한 바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을 정도로 지대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의학교육이 그런 의학교육의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여성 의료인들의 사회 진출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의료 서비스의 질적은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이화여대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